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우리와 미국 간의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세 협의가 미뤄지면서 연고점을 돌파한 코스피도 주춤하고 있죠. 한편 미국이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과도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뉴욕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선 거품 경계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관세 협상 그리고 시장 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봉영식 개원 교수 나오셨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경제통상수장 간 관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려고 인천공항에 갔다가 미국 측의 연기 요청에 발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나온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도 출국은 안 하실 거니까 네네. 일단 이제 철수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구윤철 장관도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게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회담 취소 소식을 전했다고는 하는데, 글쎄 이게 이제 고위급 회담인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하는 게 좀 결례일 수도 있고, 이게 미국 내 사정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중요 외교 협상이 있을 때도 갑자기 행사가 취소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국내 정치, 경제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였는데요. 기획재정부 설명을 들으면은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을 했고 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잡자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압박용이든 아니면 정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른 일 때문에 일정을 부득불 취소해야 될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은 이제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2+2 회담이 이제 연기가 되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은 이미 일어났으니까요. 이런 상황 변화를 어떻게 읽고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측 설명만 받아들인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큰 타결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로서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이제 관세 협상이 있고, 또 보도에 따르면은 유럽 연합과도 이제 타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네.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워낙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줄 서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2+2 회담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 순서를 바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2+2 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압박용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EU와의 타결, 중국과의 협상 때문에 이것이 연기됐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 간의 이런 관세 협상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맥락을 읽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갈 것인가를 입장 정리하는 것이 더 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관세 시한은 8월 1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선 8월 1일이 지나면 일단 서한을 통해서 통보했던 관세가 그대로 부과가 되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일단은 원칙입니다. 8월 1일 전에 이를 전격적으로 한미 간 2+2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타결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리적인 시간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2 회담이 열리냐 안 열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캇 베센트 장관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양질의 합의가 있느냐, 기한을 지키는 것보다도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관세 협상 타결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8월 1일 시한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2+2 회담을 사실상 안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에 큰 틀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가 맺어진다면은, 그러면 8월 1일 관세 협상 시한도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고 2+2 회담이 있었던 없었던지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양질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여기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한국이 이런 제안을 한다면은 미국이 받아들일 준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꼭 2+2 회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8월 1일이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꼭 지켜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봉 교수님 말씀드리면 형식과 시간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이 중요한 것이지 2+2가 열리고 안 열리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고 이 2+2 고위급 회담이 사실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면서 국내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좀 충격이 컸어요. 바로 뭐 주식시장이 나타났죠. 그냥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냥 투심이 냉랭하게 얼어붙은 뭐 모습들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주말 동안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그 소위 일본 협상 타결 소식이 나면서 수요일 날 미국장이 3% 이상 오르고 일본장이 3% 이상 오르고 어제도 일본장이 거의 2% 가까이 올랐죠.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만나고 협상 소식이 조만간 들리면 네. 똑같이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장 초반에 오르다가 말씀 주신 대로 전격 취소되면서 이거 뭔 일 있나 싶으면서 이제 주가는 이제 거의 보합권으로 다 밀렸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한 가지가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33% 오르면서 폴란드 다음으로 전 세계 사실상 1등입니다. 네. 사실은 수익률이 네. 많이 올라왔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이번 협상 전까지 연초 이후로 거의 보합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올라온 걸로 해서 한 5, 6% 올랐거든요. 연초 이후에. 그래서 지금 미국만도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로 호재가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엄청나게 시장이 좀 격하게 반응을 한 것이다. 반면에 거꾸로 채권 시장은 또 금리가 좀 많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채권 시장은 사실상 장기채들이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주식과 채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또 달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이 통상 2+2가 밀려서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한일이 묶여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갖고 우리한테 그냥 일방 통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뭐 받은 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게 대통령한테 뭐 보낼 때 SNS에 먼저 띄우는 걸 사실은 저번에 했었기 때문에 네. 한일 정도를 묶어서 유사한 수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미뤄 짐작컨대 일본이 저렇게 됐으면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어떠한 비관세적인 장벽 플러스 투자를 해준다면 유사한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 시장의 기대는 아직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팩트만 짚어보면 체결 안 됐고 회담 취소됐고 8월 1일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당분간 이 조건들이 계속 가는 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아무래도 이제 추가 상승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이게 이제 또 그 기한이 또 워낙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뭐 네. 8월 1일을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베센트 장관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음 주 안에는 뭔가 좀 끝내야만 좀 마음이 편한, 숙제도 빨리빨리 해야지 마음이 편할 텐데 막판까지 가면 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뭔가를 더 내놓아야 되는 그런 압박이 뭐 암묵적으로는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사이 전후로 이렇게 맥락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관세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이제 그 6월 2일 대선 이후에 주가가 엄청 오르는 과정에서 네. 뭐 3법 개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뭐 대주주 요건 완화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법인세 뭐 증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겹쳐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2 회담 자체가 연기가 된 게 뭐 그것만 그리고 그게 엄청난 악재라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국내 그 자본시장 개혁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약간 좀 속도에 부딪히는 모습인데다가 여기에 이제 그 관세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스피 3,200대에 들어서는 한 열흘 정도 지금 뭐 사실은 뭐 크게 방향성을 뭐 잃어버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회담 이야기로 가서요. 저희가 이제 이번 2+2 고위급 회담의 취소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변 징후들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일찌감치 미국 갔는데 루비오 국무장관을 못 만나고 돌아왔단 말이죠. 이것도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희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세 협상이 좀 공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관세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까 사회자님께서 방송 시작 전에 말씀하신 그 단어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타결의 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한국 측으로부터 쥐어짜낼 수 있는 것은 다 쥐어짜낸다는 차원에서 이런 강경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괄 타결이죠. 여러 가지 이슈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한국과 미국 간의 커다란 타결을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것인데 미국도 거기엔 동의하지만 그 내용상에서 미국 측에 가장 유리한 마지막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위성락 실장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2+2 경제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국을 한 번 더 흔들어보는 그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종의 다중포석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만족시키려면은 어떤 제안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합의 전에 제출하라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강경책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본과 다른 것은 과연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군사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한국, 호주 등을 압박하고 있는데 일본과 달리 한국이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한국이 밝혔다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마가 지지자를 통한 어떤 오해, 즉 이재명 정부는 친중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압박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한 번 더 한국을 군기를 잡는다고 할까요? 네. 미국 측에서 한 번 몰아붙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어떤 분석이든 그렇게 유쾌하진 않군요.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자, 미국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있었던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위대한 합의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또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pay a zero tariff as we do business in Japan. So we're paying zero, they're paying 15. We're getting $550 billion. 지금 8월 1일 시한이 가까이 오면서 이 타결하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그런 국가들, 주요 협상국들도 이제 타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장도 이런 이렇게 좀 타결되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원만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일 그들로 말하면 무슨 해방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네. 그날 사실 발표한 것에 비하면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 수치보다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그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원래 전략 예전처럼 협상에 자신은 달인이고 처음에 상대방을 거의 극한까지 밀어붙였다가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낸다. 이것이 이번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당시 4월 2일 이후에는 상당히 놀랐었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물러서면서 그래서 이제 타코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물러서긴 쓰는데
보니까 대략 트럼프가 마음속에 원하는 게 얼마 정도였는지가 이제는 가늠이 되는 거죠. 대략 보니까 저희 이제 메이저 교역국들하고는 한 15%에서 대략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다. 이제 중국은 좀 다른 이슈고 중국하고는 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어쨌든 EU까지 15%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뭐 일본도 15고 이제 우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일은 이제 묶여서 이제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일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혹시 지금 백악관에서 뭔가 냉기류가 혹시 우리한테 열받은 게 있나라는 걱정을 굳이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랬으면 트럼프가 못 참고 뭔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기억하실 텐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소위 일본은 버릇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었죠. 예. 그 얘기까지 사실 그거는 이 정도가 아니라 결례 중에 최대 결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15%로 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바쁜 일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리고 대충 원하는 것들이 거의 결정이 됐고 중국 제외하고는 대부분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들 그 얘기합니다. 2+2가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게 결국은 그것을 막판에 뒤집는 건 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마음에 안 들면 2+2가 아무리 잘 됐어도 그 결과를 못 냅니다. 그 소위 밝혀지지 않지만 뭐 폴리티코나 이런 데 보면 소위 그 베트남과의 그 협상도 그 숫자가 막판에 트럼프의 발표 때 바뀌었다라는 거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베트남은 말도 못 하고 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트럼프가 뭔가 마음이 안 좋으면은 막판에 틀 텐데 적어도 그 입에서 우리나라가 언급이 되지 않는 걸 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장은 지금 어쨌든 사상 최고 지행진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주가는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요. 근데 이거를 또 시장 내부적으로 조금 뜯어보면 분명히 관세에 대한 걱정, 경기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좀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S&P 500이 사상 최고치지만 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는 주로 IT 테크 기업들 그리고 테크와 함께 갈 수 있는 뭐 전력이라든지 에너지와 같은 이런 업체들이고 의외로 소비재 업체들의 주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물가에 대한 걱정을 분명히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민 문제도 분명히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호텔 뭐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건설 업체들처럼 고용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15%, 20% 되는 산업의 주가는 지금 1, 2월 고점 대비해서 15%, 20% 가까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제 뭐 관세 협상이 잘 될 거다라는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관세와 좀 덜 무관한, 그러니까 좀 무관한 그런 업종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분명히 타격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경착륙은 안 가겠다라는 정도의 주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저는 뭐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하는 업종들이 주도주고 관세와 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비재들의 주가는 조금 낮아지면서 그래도 침체는 아닐 거다라는 걸 반영하는 그런 레벨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타결되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 4월 초에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내부적으로도 세계 반발에 많이 부딪혔지 않습니까? 관세 자체가 주는 경제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반발들에 부딪혔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트럼프가 결국 짠 판대로 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트럼프 의도대로 지금 이 관세 협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네.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 미국 전체의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본인과 지지자들을 위한 미국 우선 정책이다. 따라서 미국 우선 정책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트럼프 우선 정책으로 해야지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생각하는 미국의 국정 운영과 미래, 방향과 맞느냐, 또 지지자들이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겠죠. 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또 미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성공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치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나온 얘기가 사실 4월 2일 해방의 날에 선언한 그런 관세가 다 현실화됐다면은 미국 그 가정당 1년에 약 4,700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연간 6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했지만 네. 예일대학교 통계에 보면은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GDP 대비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9%밖에 안 되고 이런 생산 비용이 미국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온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비, 생산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은 관세를 많이 더 걷게 되면은 연방 부채를 갚을 수 있다. 그래서 국고가 더 튼튼해진다. 이런 그런 주장을 계속 고수해 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내 제조업자가 전 인구에서 약 1,400만 명 정도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관세 장벽으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피해가 돌아가는 3억 4천만 명 소비자,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관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층에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미국 전체를 본다면 과연 이렇게 해서 자유무역 체제를 1945년부터 계속 해온 세계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본이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를 12.5%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도 지금 15%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합의선. 그럼 이제 일종의 15% 상호관세가 기준선처럼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스캇 베센트 장관이 저기 블룸버그 방송에 나와서 바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진행자한테.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기준은 아니다. 플로어라는 표현을 쓰죠. 바닥은 절대 아니다. 각국마다의 협상에 따라서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자꾸 이 15%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을 잘 들으면은 15%까지 내릴 수가 있지만 브라질 같이 반항을 하면 50%다. 이 50%, 15%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순응하면은 15%고 그다음에 반항하면은 뭐 브릭스에 참여한다든지 그러면 50%다. 철강, 알루미늄도 계속 50%에서 요동을 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네. 걸 본다면은 한국과 같이 그리고 유럽연합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이제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5%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그것을 최대한도로 고려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이냐라는 또 다른 압박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유럽연합과 합의가 근접했다 그랬고 이제 중국 남았잖아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두 축은 유럽연합과 중국. 그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중국이죠. 중국과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글로벌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로 한번 일합을 맞춰봤는데 네. 만만치 않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서로 한 번씩 확인했죠. 예.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원래는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히토류가 미국의 상당한 아킬레스 건이라는 거를 뒤늦게 제가 보기엔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포드 자동차 회사의 익스플로러 라인이 6월 한 달에 한 일주일인가 쉬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히토류 수입이 안 돼갖고 자석 수입이 안 돼서 그런 정도로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만큼 히토류가 사실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럽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리하면서 지금 그 전략적인 무기로 중국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이전처럼 아주 극한 대치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15%냐 25%냐 걱정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경쟁국들이 얼마의 소위 관세를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냐가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15%가 아프지만 우리 경쟁국도 15% 받으면 다 같이 은근슬쩍 가격에 전가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우리가 너무 많이 내면서 상대방이 덜 내면 저쪽한테 일종의 그 혜택을 주는 거니까 경쟁자가 더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요 수출 경쟁국들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적어도 이제 소위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미국이 과연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판대로 잘 짜여졌을 때 미국한테 무조건 좋을 거냐? 이건 또 사실은 지나놓고 봐야 됩니다. 우리말에 아주 적절한 세옹지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사 세용지마죠. 예, 뭔가 좋은 줄 알았더니 그 결과가 지나나 보니까 나쁜 걸로 나타난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감세의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고 관세를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연에 한 3천억 달러 좀 적자가 날 거고 이 적자를 관세로 지금 잘해보면 이 정도 때리면은 메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정도에서 이제 멈추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한 평균적으로 지금 사람마다 다르지만 지금 그 평균 관세율이 한 5, 6월 달에 12에서 15 정도까지 와 있다라고 해요. 지금. 그러면 이 정도 받으면 근데 지금 6월 달 기준으로 260억 불 관세 수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단순 곱하기 12 하면 한 3천억 불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 다 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이게 그렇게 무식하게 계산하니?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트럼프 저 위에 행정부는 이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이 정도 수준에서 트럼프는 여기서 넘어가고 지금 지금 자기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그래서 앱스타인 이슈나 이런 내부의 정치적인 이슈 해결할 게 많기 때문에 8월 1일 안에 웬만한 건 끝내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그러한 협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으로 우리 읽어야지 너무 우리 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 관심이 우리한테 집중됐다라고 해석하는 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일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냉정하게 우선순위가 우리가 앞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대미 투자죠.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0 하나 더 붙었나 처음 착각했어요. 진짜 오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5,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오는 과정이었는데 이 사진이 또 기가 막힙니다. 네, 저 사진 보이십니까? 네, 저게 원래 5,500억 달러가 아니라 저 4천억 달러였나 봐요, 처음에는. 근데 저걸 이제 쓱쓱 지웠어요. 지운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더 가까이 보여주세요. 기다릴게요. 네. 네. 네, 이제 보시면, 네, 나오네요. 지우고 위에 500자 보이시죠? 빌리언이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5천억 달러. 여기에다가 최종 결과가 플러스 500억 달러가 저 더해져서. 사진이 아주 멋있게 나왔는데 저 사진이 최종 사진이 아니죠. 다시 그 500을 지우고 550, 네. 10%를 더 얹었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미국 지지층에 보여서 굉장히 협상의 달인이고 성공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일본 측과 이 사전에 5,500억 달러로 최종 합의가 됐는데 이런 쇼를 보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4천억 달러로 합의를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걸 다시 지워서 5천으로 하고 거기 또 10% 5,500억까지 올린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민낯,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에게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다른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이 학대받는 걸 가지고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네.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레버리지가 없는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미국한테 고맙게 생각하라 이런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든지 일본에게 버릇없다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전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고와 정책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가 협상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미국으로 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할 시점이 왔습니다. 진짜 근데 외교위원장이 저렇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막 숫자 저렇게 하면은 사실 안 빨간펜 되죠. 선생님처럼 막 지워가지고 막 한번 생각을 막 해보십시오. 그러나요? 저것이 백악관이 아니라 북경의 이 중국 정부 집무실에서 시진핑 주석이 저런 식으로 한국 대표단 앞에서
붓을 가져와서 400을 지우고 500을 한 다음에 다시 550을 적었다. 그렇다면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미국이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질문은 무엇이냐? 이것이 트럼프 집권이기 4년으로 그치는 미국의 모습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미국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인 것인가? 이것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네. 저 사진 자체를 공개하겠다는 의도도 다분해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우리는 원래 목표가 제로 관세였다. 그리고 그걸 성취했고 일본은 15%다. 앞으로 다른 나라와도 우리는 이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즉 한국에 대해서도 일체 양보를 안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상호 관세란 명목으로 뭐 지금 25%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이란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자유무역이란 게 무엇입니까? 상호 관세 장벽이 없는 것인데 네. 자유무역 협정은 그대로 두면서 결과가 한국에게 계속 유리하게 나오니까 게임의 룰이란 법칙은 상호 안 하겠다. 결과가 중요하다 하고 관세를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의 현재 모습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분노를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반응입니다. 네. 당연한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국익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감정 소모로 그칠 것인가는 우리가 어렵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냉정하게 다음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뭐 의약품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입니다. 한국산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사실 일본도 도요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봤는데 12.5%로 결정이 됐습니다. 상무님, 우리가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에 따라서 자동차주가 일단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일본 관세, 자동차 관세가 정해졌다는 소식 때문에 당일 현대차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만약에 12.5% 우리가 이상이면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르겠네요. 그렇죠. 뭐 싫든 좋든 비교 대상이 되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센터에 이제 그 자동차 담당하시는 우리 이재일 뭘 하세요? 네, 그 분석에 따르면은 현대차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25%였던 관세가 15%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아지면 일본이랑 똑같이 이제 뭐 15% 또는 12.5%로 낮아지면 원래는 한 9조 원 정도 피해가 났던 것들이 한 6조 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조 원 가까이 이제 저희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이 3조 원이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일날 주가가 올라갔던 게 좀 맞았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좀 아주 엄밀하게 따져보면 저희는 사실은 관세가 없던 FTA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게 관세가 예를 들어서 뭐 15%든 12.5%든 어쨌든 없던 관세가 12.5% 생기는 거고, 네. 일본은 사실 아주 관세가 높진 않았지만 어쨌든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관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이제 관세율이 이렇게 좀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떨어지면 당연히 자동차 호재입니다. 단기적으로 호재이고 분명히 적자 폭이 줄어들 거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율을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예전만큼의 어떤 판매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 따라서 국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다 계속해서 공장을 밖으로 더 이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 기업은 거기서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뭐 고용이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어떤 동반 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일본만큼 관세가 떨어지면 호재이지 않나? 예, 맞지만 이게 정확하게 봤을 때는 일본하고 똑같아졌을 때 오히려 저희가 피해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저희가 얻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피해가 조금 더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대표님, 현대차 그룹도 기민하게 움직였잖아요. 오히려 삼성보다 더 빨리 대미 투자 계획 백악관에서 발표했죠. 네. 제철소도 짓는다고 네. 하고. 네. 그만큼 지금 민감하다는 거 아닙니까? 관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 세계 미국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의 그러한 그 집중 뭐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허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시간을 두면은 다 그 대응을 할 거고 현대차 그룹은 이미 미국의 또는 그 주변에 뭐 멕시코나 이런 쪽에다가 이미 그 소위 그 공급망을 많이 옮겨놓고 앞으로 더 옮겨갈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 자체는 대응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나가는 물량은 저기 많아 보이지만 전체 현대차 물량에서는 그래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장의 피해는 있겠지만 기업은 결국은 대응을 할 거다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내부에서 GM이나 지금 미국 내 자동차 업계들의 불만이 더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은 지금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있는 부품 공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오히려 지금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두들겨 맞게 생겼는데 이거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는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 지금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게 뭐랄까 이렇게 잘 짜져서 가는 게 아니란 게 어찌 보면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 모르겠다. 제일 걱정은 우리가 15%로 잘 끝났다고 이제 끝난 거냐.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분기별 리뷰하자는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15% 하면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느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결국은 저들의 목표는 지금 현재 본인들의 그 소위 무역 적자 수준을 절반 정도 이상으로 줄여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번에 15% 받냐 안 받냐보다는 이후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참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얘기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일 한국과 일본에 참여해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은 합작사도 세운다고 하고 그럼 우리도 사실상 여기에서 참가를 해야겠죠?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이제 5,5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고 그것이 어떻게 투자될 것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맘에 쏙 드는 그런 합의 내용이지만 과연 5,500억 달러가 어떻게 투자될 것이고 시간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결정 권한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분기별로 미일 간의 합의를 분석하고 다시 점검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족 시에는 일본에 대해서 관세 25% 복귀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같지만 사실 미국에게 불리한 것을 메우기 위한 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해서 다시 25% 관세를 복귀한다면 5,500억 달러 미국 내 투자도 사실상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괜히 미국에 대해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미국에 대해서 압박과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인질이랄까요? 그런 것을 마련해 놨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NG 투자도 5,500억 달러에 대해 중에서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투자지인 것이지 네. 5천억 달러에서 뭐 50%, 60% 글로 간다든지 LNG 사업에 일본이 올인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쌀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이랑 우리가 좀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체 수입량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산을 늘리면 다른 나라 걸 그냥 자동적으로 줄이면 되는 그렇습니다. 구조인 거고 우리는 각 국가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미국 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예, WTO를 통해서 우리가 연간 44만 톤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쌀을 각 분야 국가별로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총량으로 연간 77만 톤 쌀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 분량을 늘리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WTO를 통해 가지고 각국과 다시 협상을 해서 미국산으로부터 수입하는 쌀의 분량을 늘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의향을 표현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여러 협력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협력이었죠.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분야가 대표적인데
협력을 원한다는 메시지도 몇 번을 냈고, 그럼 이번에 하나의 우리 패키지 딜 안에는 제조업 협력 르네상스 프로젝트. 근데 이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이게 수면 아래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공개로 가는 것인지, 이게 되게 좋은 카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카드가 아니라 불리한 카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한국 조선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미국은 또 반대급부로 한국에 뭘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위성은학 실장이 미국에 왔을 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나주지 않는다든지 1시간 전에 갑자기 2+2 경제 고위 관리 회담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은 쥐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 판을 뒤흔드는 전략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막판 전략으로 굉장히 유효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꾸 8월 1일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네. 미국에게 더 중요한 기한은 8월 12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125%대 145% 관세 전쟁이 정말로 시작되는데 양국 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계 네. 1위의 경제국가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유리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90여 개국 중에서 그나마 미국과의 이제 관세 무역 수지를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호의적인 국가들과 빨리 타결을 해야 됩니다. 그 1번 타자가 일본이었던 것이고 네.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것이죠. 그 다음엔 EU고 그 다음엔 한국입니다.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8월 1일 기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엄중한 과제는 8월 12일 전에 중국과 145, 125%로 넘어가지 않고 좀 더 서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무역을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8월 1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양측의 신뢰하에 8월 1일이 지나도 지금 서한에 나온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동 연장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스캇 베센트 장관도 이렇게 역대 최대의 합의를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발표했고 재무장관, 상무장관,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천재성을 칭찬하는 발언을 했지만 또 동시에 일본이 이것을 위반했다고 분기별 평가에서 나올 경우에는 다시 25%로 스냅백한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처리하고 합의를 발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처리한 다음에 또 여지를 계속 남겨두는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EU와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할 것도 아니고 너무 낙담을 할 것도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무역 정책은 항상 가변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여기서 일본의 경우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보이는데 하나는 절대 품목별 관세에는 예외가 없다 했는데 그것을 자동차에 대해서 일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확인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네. 두 번째 이번 합의에서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구리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율의 그런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데 네. 그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있을 관세 부과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최애국 대회를 보장하라는 것도 합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래 있을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예방 장치를 얻어낸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는. 이런 점은 우리도 유념해 두고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짧게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못 했어요. 네. 반도체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관세율이 정해질지. 이거 정말 막판 우리한테는 정말 막판 남은 마지막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큰데 사실은 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이라고. 네, TSMC. 예, 대만이 사실은 우리보다 지금 무역 흑자를 그 부분에 더 많이 내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 AMD의 리사수 CEO가 어젠가 그저께 코멘트를 했습니다. TSMC 대만 공장이랑 TSMC 애리조나 공장인가요? 지금 둘의 지금 비용 격차가 5% 이상 되고 많으면 20%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리사수가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갖고 우리한테 하면 AMD나 엔비디아한테 부담이야.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반도체 미국 내 기업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역으로 말하면 로비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네. 마치 자동차에서 한 거와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을 보면서 외교에 영화 같은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철저한 힘의 논리, 실리와 이익이 우선인 냉정하고도 혹독한 현실이 우리 앞에 버젓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